아버지, 저 약속 지켰습니다. 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공원묘지.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남학생이 비석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었다. 학생, 거기서 뭐 하는 게야? 김만석 회장은 10년 전 죽은 아들의 묘 앞에서 낯선 청년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놀란 남학생이 도망치듯 자리를 뜨고 흙탕물에 떨어진 것은 낡은 지갑,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젖어 있는 종이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회장 자신이 죽은 아들을 목마 태우고 웃고 있었다. 아들의 기일에 찾아온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수입 대리석 식탁 위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창밖에는 아침부터 잔뜩 찌푸린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어요. 수백억 자산가라는 김만석 회장의 아침 식탁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풍경입니다. 김만석은 물에 만찬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짭짤한 젓갈 한 점을 무심하게 집어듭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비릿하고 짠맛이 텅 빈 위장을 자극하지만 김만석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바로 20년 전 가난한 여자를 택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가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김민재의 기일입니다. 김만석이 밥알을 씹는지 모래알을 씹는지 모를 표정으로 꾸역꾸역 숟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띠리릭. 현관 쪽에서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요란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오빠 우리 왔어? 아이고 벌써 식사하고 계시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차려입은 여동생 최영자가 양손 가득 백화점 포장이 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섭니다. 그 뒤를 이어 조카 박철수가 쭈뼛거리며 따라 들어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합니다. 삼촌 안녕하셨어요? 철수입니다.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김만석은 숟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을 뿐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밥그릇으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최영자가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를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호들갑을 뜹니다. 오빠 오늘 민재 기일이잖아. 우리가 제사상이라도 좀 도울까 해서 일찍 왔지. 아니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어디 가고 혼자 이렇게 궁상맞게 드셔? 최영자의 눈동자가 김만석의 안색을 살피는 척하더니 이내 거실 한쪽에 놓인 고풍스러운 도자기와 서재 쪽에 육중한 금고를 향해 빠르게 굴러갑니다. 김만석이 젓갈을 씹으며 낮게 으르렁거리듯 입을 엽니다. 제사상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침부터 웬 소란이야. 박철수가 얼른 김만석의 옆으로 다가와 빈 물컵에 물을 채우며 비굴하게 웃음을 흘립니다. 삼촌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도 보고 그래야죠. 제가 요즘 삼촌 생각해서 몸에 좋다는 영양제도 알아보고 있어요. 김만석은 박철수가 따르는 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남은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눈치 빠른 최영자가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김만석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최영자가 손수건으로 입가를 톡톡 두드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오빠 그나저나 철수가 이번에 손댄 그 프랜차이즈 사업 말이야.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자금 회전이 막혔나 봐. 아이고 죽은 민재 생각해서라도 조카 기 한번 살려줘야 하지 않겠어? 김만석의 숟가락질이 뚝 멈춥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이 돈 타령의 수단으로 나오자 김만석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박철수가 기다렸다는 듯 최영자의 말을 거들며 무릎을 꿇고 김만석의 다리에 매달릴 기세로 덤벼듭니다.
삼촌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자 쳐서 갚을게요. 아니, 제가 성공해서 삼촌 노후에 효도 톡톡히 하겠습니다. 민재 형 몫까지 제가 다 할게요. 네. 김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최영자와 박철수의 얼굴을 번갈아 노려봅니다. 아들이 죽은 날조차 슬픔보다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핏줄들의 모습에 김만석의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김만석이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리꽂습니다. 탕! 날카로운 금소금이 거실 전체를 쩌렁저렁 울립니다. 놀란 최영자가 어깨를 움츠리고 박철수는 흠칫하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네 이놈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김만석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김만석이 식탁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민재 이름 팔아가며 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여?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최영자가 당황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억울하다는 듯 항변합니다. 오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남이야? 하나뿐인 여동생이랑 조카한테 너무 박절한 거 아니냐고. 박절? 내년이 20년 전 민재 쫓겨날 때 뭐라 그랬어? 거지 같은 여자 데려오느니 연 끊는 게 낫다고 부채질한 게 너 아니었냐? 김만석이 손에 잡히는 대로 물컵을 집어 현관 쪽으로 집어던집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기겁한 박철수가 최영자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엄마 일단 나가요. 삼촌 화나셨어. 빨리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오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 핏줄 다 내치고 저 돈 싸 짊어지고 젖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최영자가 악다구니를 쓰면서도 박철수의 손에 이끌려 현관문 밖으로 밀려납니다. 쾅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옵니다. 김만석은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에 김만석이 식탁 의자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혈압 약통을 꺼내 입안에 털어놓고는 물도 없이 억지로 삼킵니다. 김만석이 인터폰을 눌러 쉰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비서실장, 오늘 일정 다 취소해. 기사도 필요 없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잠시 후 김만석은 평소 타던 최고급 세단 대신 차고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검은색 구형 그랜저에 시동을 겁니다. 이 차는 김민재가 살아있을 때 처음으로 월급을 모아 김만석에게 선물했던 차입니다. 오래된 엔진이 갤갤거리며 힘겹게 돌아가자 김만석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립니다. 김만석은 조수석에 김민재가 생전에 좋아했던 소박한 단팥빵 몇 개가 담긴 봉투를 툭 던져놓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김만석의 낡은 차가 비틀거리며 도로 위로 나섭니다. 차창 밖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이 어느새 굵은 장대비로 변해 차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와이퍼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쏟아지는 비를 닦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만석이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운전대를 꽉 움켜쥐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민재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내 곁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아 산을 쌓았지만 정작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가족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빗길을 달리는 내내 김만석은 차라리 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아들의 손을 잡았을 것이라며 뼈저린 후회를 곱씹습니다.
한참을 달려 파주 공원 묘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온통 잿빛 비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만석은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들려 하지만 거센 바람에 우산살이 휘청거립니다. 제대로 펴지도 못한 우산을 대충 머리 위에 얹은 채 김만석은 진흙탕이 된 산길을 비틀거리며 오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참을 걸어 아들 김민재의 묘역이 눈에 들어올 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을 리 없는 그 외딴 곳에 낯선 검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김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춰섭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입니다. 김만석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 낯선 존재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비안개 사이로 김만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흐릿한 인형을 응시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묘비 옆에 자라난 나무 그루터기거나 누가 버리고 간 조화뭉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 비안개가 잠시 걷히는 순간 김만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그것도 아주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가까워질수록 형체는 분명해지는데 낡아서 색이 바랜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은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차가운 묘비석을 마치 아버지의 넓은 등인 양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묘비와 한 몸이 되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아 보는 사람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김만석은 의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멈칫거립니다. 민재 녀석이 생전에 알던 지인의 자녀인가? 아니면 빚쟁이 자식이라도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김만석은 인기척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등 뒤로 다가섭니다. 남학생의 넓은 어깨가 빗물에 젖어 축 처진 채 끓어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해 격하게 들썩이고 있어요. 빗소리가 귀를 때리는 와중에도 남학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굵고 낮은 목소리가 김만석의 귓가에 파고듭니다. 이도연이 묘비의 젖은 표면을 주먹으로 꾹 누르며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나왔어. 비 오는데 와서 미안해. 근데 오늘 아니면 못 올 것 같아서. 김만석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섭니다. 방금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귀를 의심합니다. 이도연이 차가운 비석에 이마를 대고 목이 메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나 어릴 때 그랬잖아. 우리 도연이는 뚝심 있으니까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나 그 약속 지켰어. 아버지. 이도연이 교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려다 비에 젖을까봐 다시 품속 깊이 집어넣습니다. 그가 묘비를 향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려 하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나 서울대 합격했어. 이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하늘에서 엄마랑 만나서 편히 쉬어. 나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김만석의 고막을 뚫고 들어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안깁니다. 김만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검은 우산이 빗물이 고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과 소리에 놀란 이도연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립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겁에 질린 이도연의 눈과 넋이 나간 김만석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이도연의 눈에는 김만석이 그저 험상궂은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무서운 어른으로 비칠 뿐입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지만 비에 젖어 헝클어진 김만석의 모습은 마치 이곳을 관리하는 주인이나 성격 나쁜 관리인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관리비가 비싼 사유지라 평소 몰래 담을 넘어 아버지를 보러 왔던 이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저기, 이도연이 사색이 되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당장 쫓겨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압도합니다. 김만석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이 얼어붙어 눈앞의 청년이 누구인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만 봅니다. 그 침묵을 무언의 압박으로 느낀 이도연이 다급하게 허리를 숙이며 외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쁜 짓 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어요. 이도연이 허둥지둥 바닥에 놓았던 가방을 챙겨듭니다. 당황한 나머지 손이 미끄러져 가방이 진흙탕에 구르지만 챙길 겨를도 없이 그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김만석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를 쥐어짜냅니다. 자, 잠깐. 학생 기다려라. 하지만 김만석의 고함 소리는 이도연에게 더 큰 공포를 심어줄 뿐입니다. 이도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세차게 젓고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신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도연이 몸을 획 돌려 빗길을 따라 산 아래로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진흙에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휘청거리면서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김만석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때려 하지만 충격으로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거기 서라니까. 얘야. 학생. 김만석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진 이도연의 뒷모습을 보며 김만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헐떡거립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김만석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김만석은 이도연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묘비 앞으로 기어가듯 다가갑니다. 차가운 묘비석에는 아직도 청년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김만석이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뜹니다. 이도연이 당황하여 미처 챙기지 못하고 흘린 물건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 한 장과 가죽이 다해져 너덜너덜한 낡은 지갑 하나가 묘비 앞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어요. 김만석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을 뻗어 진흙 속에 파묻힌 물건들을 집어듭니다. 종이는 이미 빗물을 잔뜩 먹어 눅눅해졌고 지갑은 흙탕물이 튀어 엉망입니다. 하지만 김만석의 손은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김만석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제발 환각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젖은 종이를 천천히 펼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비가 쏟아져 내리고 김만석은 묘비에 기댄 채 운명처럼 다가온 단서들을 내려다봅니다. 김만석의 거친 손가락이 빗물에 젖어 찢어질 듯 위태로운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냅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김만석은 종이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려 눈을 부릅뜨립니다. 종이는 이미 물을 잔뜩 먹어 흐물거렸지만 굵은 궁서체로 박힌 두 글자는 김만석의 망막에 불이 인두로 지지듯 선명하게 박힙니다. 합격.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이름 이도연.
김만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방금 전 묘비를 붙잡고 오열하던 청년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돕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던 그 절절한 외침이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만석은 본능적으로 젖은 합격증을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자신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비 한 방울 닿지 않는 그곳에 종이를 품은 김만석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물건으로 향합니다. 진흙탕에 반쯤 파묻힌 낡아 빠진 가죽 지갑입니다. 가죽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해지고 모서리가 다 다른 지갑을 집어드는 김만석의 손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지갑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김만석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지갑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투명한 신분증 칸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김만석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색이 바래고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투명 테이프로 이어붙인 흔적이 역력한 흑백 사진입니다. 김만석이 숨을 헐떡이며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눈앞으로 가져갑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만석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린아이. 바로 죽은 아들 김민재입니다. 김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빗물과 뒤섞입니다. 이 사진은 김만석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되는 죄악의 증거입니다. 20년 전 그날 만삭의 여자를 데려온 김민재에게 내 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김만석이 직접 찢어버렸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졌던 그 사진 조각들을 아들이 집을 나갈 때 몰래 주워 담아갔다는 사실을 김만석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김만석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냅니다. 민재야. 테이프 자국이 덕지덕지 붙은 사진은 찢어진 부자의 인연을 어떻게든 이어보려 했던 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처럼 보입니다. 이 어린 손자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찢어진 사진을 아비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왔다는 사실에 김만석은 무너져 내립니다. 김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의 뒷면을 돌려봅니다. 빗두란 아마도 초등학생 시절에 썼을 법한 어린아이의 글씨가 꾹꾹 눌러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운 할아버지. 그 한 줄의 문장이 김만석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그리운 할아버지라니. 자신은 아들을 내치고 손자의 존재조차 모른 채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이 아이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빗물이 고인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흙탕물이 양복바지를 적시고 무릎을 파고들지만 김만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습니다. 민재야, 아이고 민재야, 이 못난 애비를 죽여라. 내가 죽일 놈이다. 천둥 소리보다 더 처절한 김만석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공원 묘지를 가득 채웁니다. 평생 돈과 자존심만을 믿고 살아왔던 김만석의 철옹성이 찢어진 사진 한 장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한참을 빗속에서 오열하던 김만석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더 이상 도끼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간절함만이 가득합니다. 찾아야 한다. 내 새끼, 내 핏줄을 찾아야 해. 김만석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사진을 쥔 손만은 절대 놓지 않은 채 산을 내려옵니다.
차에 도착한 김만석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뒷좌석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터치하는 손가락이 빗물에 미끄러져 몇 번이나 오타가 나지만 김만석은 기어이 비서실장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대기 중입니다. 당장 찾아. 지금 당장. 김만석의 고함 소리에 수학이 넘어가 잠시 침묵합니다. 김만석이 쉰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도현이다. 이름은 이도현이야. 서울대 합격생 명단을 뒤지든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넣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찾아내.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어떤 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손자다. 죽은 민재놈 아들이란 말이다. 오늘 안에 당장 거처랑 연락처 알아내. 못 찾으면 너희들 다 해고야. 알았어? 김만석은 비서실장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백미러를 본 김만석은 20년 늙어버린 초라한 노인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20년 전 젊은 시절 사업을 일으킬 때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시동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앞 유리 너머로 김만석은 아들의 환영을 봅니다. 자신이 찢어버린 사진을 주워 담아 나가던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려 시야를 가립니다. 민재야, 내가 나한테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아픈 숙제를 남겨두고 떠나다니. 김만석은 핸들을 꽉 잡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아들이 자신 모르게 가정을 꾸리고 척박한 세상에 홀로 핏줄을 남겼다는 사실에 감격과 회한이 교차합니다. 집에 도착한 김만석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마중 나온 가정부들을 모두 물리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이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을 적시지만 김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찢어진 사진과 젖은 합격증을 올려놓고 김만석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조심조심 닦아냅니다. 그날 밤 김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과 합격증의 이름을 번갈아 보며 지난 날을 참회합니다. 자신의 독선이 아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전화벨이 정적을 깹니다. 김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수화기를 낚아챕니다. 찾았나?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이도현 군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현재 상황까지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말을 흐리자 김만석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그런데 뭐?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보고해. 그게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팩스 기계가 윙거리며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김만석은 전화를 든 채 팩스 기계 앞으로 다가갑니다. 한 줄 한 줄 인쇄되어 나오는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던 김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 종이에는 김만석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손자 이도현의 처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낸 팩스 용지를 쥔 김만석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활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김만석의 눈을 찌르는 것만 같아요. 보고서의 첫 줄부터 김만석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거주지 서울시 성북구 재개발 예정 지구 3구역 무허가 판자촌,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진 가족사항에는 부 김민재 사망, 모 이혜진 5년 전 지병 및 생활고로 사망이라는 문구가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 쓸쓸히 죽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 어린 손자가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김만석을 전율하게 합니다. 이혜진, 그 아이 이름이 혜진이었구나. 김만석은 20년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왔던 여자의 이름조차 묻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뭅니다. 김만석은 즉시 옷을 갈아입고 수행원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저택을 나섭니다.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도시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변두리로 향합니다.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찾지 못해 몇 번이나 경로를 재탐색할 만큼 이도현이 사는 곳은 세상과 단절된 섬 같은 곳입니다. 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가파른 언덕길 입구에 도착하자 김만석은 차에서 내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2025년의 서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곳곳에 붉은 스프레이로 철거라고 적힌 흉물스러운 글씨들이 담벼락을 뒤덮고 있고 금, 이간 시멘트 벽 사이로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김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숨을 몰아쉬며 사람이 겨우 한 명 지나갈 수 있는 조기 때 같은 골목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와 곰팡 내의 수행원이 인상을 찌푸리지만 김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고서에 적힌 번지수를 찾아 헤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반지하 방 창문이 김만석의 눈에 들어옵니다. 창문이라기보다는 땅바닥에 붙은 작은 환기구에 가까운 그곳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김만석이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창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습기가 차서 뿌연 유리 너머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도현의 외할머니입니다. 손마디가 다 굽은 노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모습을 보며 김만석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사돈이 될 수도 있었던 저 노인이 자신의 아들 탓에 저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김만석은 차마 인기척을 내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때 골목 저 아래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김만석은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 그림자 속에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작업복 바지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이도현입니다. 학교 갈 시간도 아닌데 그는 흙먼지가 묻은 옷을 입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만석은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내 그 자리에 대기시키고 홀로 이도현의 뒤를 밟습니다. 이도현이 향한 곳은 동네 어귀의 편의점이 아니라 마을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나오는 대형 물류센터였습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매연을 뿜으며 오가는 그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만석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철조망 너머로 물류센터 안을 지켜봅니다. 저 안에서 내 손자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굉음 속에서 이도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자기 몸집만 한 쌀포대와 생수 박스를 쉴 새 없이 트럭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상하차 아르바이트, 건장한 성인 남자들도 하루를 못 버티고 도망간다는 지옥의 알바입니다. 야 이도현, 동작 안 빨라? 물량 밀린 거 안 보여? 작업 반장이 호루라기를 불며 이도현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도현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무거운 박스를 어깨에 짊어집니다. 어깨가 짓눌려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꺾일 듯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도연은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는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 그리고 아픈 외할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펜 대신 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이도연이 트럭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소시지 하나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저녁을 때우며 반대편 손으로는 영어 단어장을 들여다봅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찌르는데도 그는 단어장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독한 모습,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는 그 기질은 김만석을 꼭 빼닮았습니다. 그때 작업 반장이 다가와 이도연의 어깨를 툭 칩니다. 야, 공부는 서울대 가서 해라. 여기서 유세 떨지 말고. 너 저번에도 졸다가 박스 떨어뜨렸지? 이번에 또 그러면 일단 깐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도연이 급하게 단어장을 집어넣고 남은 소시지를 입안으로 털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만석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작업 반장의 멱살을 잡고 이 물류센터를 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김만석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참을 인자를 새깁니다. 잠시 후 이도연이 물을 마시러 정수기 쪽으로 옵니다. 그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는 쓰레기통에 컵을 던져넣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김만석이 표범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김만석은 쓰레기통을 뒤져 방금 이도연이 버린 종이컵을 찾아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컵을 낚아챕니다.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골목 모퉁이로 돌아온 김만석은 기다리고 있던 수행원에게 종이컵을 건네며 낮지만 엄한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비서실장한테 전해.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이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안으로 결과 나오게 하라고 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수행원이 컵을 소중히 받아들고 사라지자 김만석은 다시 철조망 뒤에 숨어 이도연의 노동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나고 파김치가 된 이도연이 걸어 나옵니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이도연은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아마 무거운 짐을 나르다 발목을 삐끗한 모양입니다. 김만석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이도연은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에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무서울 법도 하건만 그는 아픈 다리를 두드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건장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서 김만석은 차마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손자의 등 뒤로 김만석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야.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구나. 김만석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차로 돌아옵니다. 운전석에 앉은 김만석은 뒷좌석의 상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아닌 그의 개인 고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 나다. 지금 당장 서류 준비해서 집으로 와.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만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유 원장을 전면 수정해야겠어. 그리고 호적 정리도 다시 한다. 내 핏줄을 내 호적에 올릴 거야. 김만석의 단호한 선언이 차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릅니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오늘따라 더욱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집니다. 김만석은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로부터
저 듬직한 손자를 지켜내리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수상한 움직임을 이미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둠 속에서 김만석의 차량을 지켜보던 또 다른 그림자가 어딘가로 은밀하게 문자를 보냅니다. 김만석의 대저택 거실. 최영자는 불안에 떨며 수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평소 김만석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사 도우미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심어놓은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죠. 뭐라고? 오빠가 어젯밤에 뭘 챙겨갔다고? 유전자 검사? 최영자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찢어집니다. 옆에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박철수가 벌떡 일어나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라니 설마 그 죽은 민재형 핏줄이라도 찾았다는 거야? 최영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끊고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거립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만약 진짜 핏줄이 나타난다면 오빠 김만석이 죽은 뒤 당연히 자신과 아들 차지가 될 거라 믿었던 그 막대한 유산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그 돈을 보고 이 수모를 견디며 살았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한테 뺏길 수는 없어. 최영자의 눈빛에 도끼가 서립니다. 그녀는 박철수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칩니다. 철수야, 당장 사람 모아. 그 쥐새끼 같은 게 결과 나오기 전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겁을 줘서 서울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야 한다고. 모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비열한 작당 모의가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달동네 어귀의 편의점. 이도연은 밤샘 물류센터 알바를 마치고 잠 한숨 못 잔 채 오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계산대 앞에 서서 꾸벅 조는 눈을 비비며 틈틈이 전공 서적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딸랑하는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도연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이도연의 입이 딱 벌어집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가게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최영자와 껄렁한 표정의 박철수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이도연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누구세요? 지금 영업 중인데 문을 잠그시면 안 됩니다. 영업? 흑영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최영자가 코웃음을 치며 계산대 앞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그녀는 진열되어 있던 껌통을 손으로 휩쓸어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껌통 소리에도 이도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물 파손으로 신고. 신고? 이 뻔뻔한 놈이 어디서 말댔구야? 최영자가 계산대 안으로 밀고 들어와 다짜고짜 이도연의 뺨을 올려붙입니다. 짝!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연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그가 맘만 먹으면 이들을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 그는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고를 치면 할머니 약값을 벌 수 없으니까요. 박철수는 옆에서 키득거리며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려다 험상궂은 용역들이 가게 밖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며 짐짓 거만한 척 폼을 잡습니다. 아, 어린 게 아주 싹수가 놀았네. 너 우리 삼촌 재산 노리고 접근했지? 솔직히 말해. 누가 시켰어?
박철수가 진열대의 컵라면들을 발로 뻥뻥 차며 행패를 부립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이도연은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내가 재산을 노리다니 무슨 헛소리야. 이도연이 참다 못해 소리치자 박철수가 이도연의 멱살을 잡습니다. 닥쳐. 어디서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 감히. 김만석 회장 핏줄 흉내를 내. 너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박철수가 주먹을 들어 이도연을 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밖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지더니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게 안을 비추자 최영자와 박철수가 순간 움찔하며 동작을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빛 속으로 김만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 있습니다. 김만석은 가게 안의 참상을 확인하자마자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합니다. 잠겨있는 문을 보고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문을 부술 듯 흔들자 안에 있던 용역 하나가 겁을 먹고 슬그머니 잠금장치를 풉니다. 김만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찬 바람과 함께 서늘한 살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들이냐? 김만석의 호랑이 같은 포효가 터져나옵니다. 뺨이 부어오른 채 멱살을 잡혀있는 이도연을 발견한 김만석의 눈이 뒤집힙니다. 이성을 잃은 김만석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치켜듭니다. 그리고는 최영자와 박철수 옆에 있는 철제 진열대를 향해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쾅! 진열대가 찌그러지며 엄청난 굉음을 내자 난동을 부리던 최영자와 박철수는 물론 용역들까지 깜짝 놀라 얼어붙습니다. 김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도연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늙은 사자처럼 위압적인 모습입니다. 오빠, 여긴 어떻게? 최영자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습니다. 김만석은 대답 대신 최영자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입니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편의점 안의 정막을 깹니다. 최영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평생 오빠에게 쓴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던 최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감싸줍니다. 박철수가 기겁하여 최영자를 부축하며 소리칩니다. 삼촌 왜 이러세요? 저희는 삼촌 생각해서. 저놈이 사기꾼이라니까요. 다 삼촌 돈 뜯어내려고 연기하는 거라고요. 연기, 돈을 뜯어내. 김만석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찢어발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종이 뭉치를 최영자와 박철수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차르르. 하얀 종이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김만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쩌렁저렁 울려 퍼집니다. 눈이 달렸으면 똑똑히 봐라. 유전자 일치 확률 99.9%. 이 아이는 내 아들 민재의 핏줄이고 내 집의 유일한 주인이다.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친자관계 성립이라는 굵은 글씨가 최영자의 눈앞에 뚝 떨어집니다. 최영자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손을 덜덜 떨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탄성을 지릅니다. 세상에, 진짜 회장님 손자였어? 저 사람들 고모랑 사촌이라면서 애를 저렇게 잡은 거야? 천벌 받을 사람들이네.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김만석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최영자와 박철수는 사색이 됩니다. 박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김만석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멱살이 풀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도연에게 몸을 돌립니다. 터진 입술로 말없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손자의 모습에 김만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김만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이도연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고급 코트를 벗어 이도연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투박하고 거친 김만석의 손이 이도연의 어깨에 닿자 이도연이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립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물러서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생애 처음으로 손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미안하다.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어. 남자 대 남자로.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애틋한 눈빛으로. 김만석은 그동안의 고독했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뒤늦게 찾은 핏줄 앞에서 죄인이 된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김만석은 수행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행원들이 즉시 움직여 용역들을 제압하고 넋이 나간 최영자와 박철수를 가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거나,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라고. 최영자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멀어집니다. 가게 안에는 김만석과 이도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팽팽한 침묵만이 남습니다. 이도연은 자신의 어깨에 덮인 따뜻하고 무거운 코트의 감촉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눈앞의 노인이 내뿜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김만석은 손수건을 꺼내 이도연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자신을 받아줄 것인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비정한 아비인 자신을 용서할 것인가? 김만석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려 이도연의 손등 위로 툭 하고 떨어집니다.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던 소란이 잦아들고 찢어진 서류 조각들만이 눈 내린 듯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김만석은 수행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게 한 뒤 덜덜 떨고 있는 이도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끕니다. 방금 전 최영자에게 고함을 치던 호랑이 같은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김만석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다정함과 권위가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여기서 이런 험한 꼴 볼 필요 없다. 김만석이 이도연의 어깨에 걸쳐준 자신의 코트 자락을 여며주며 말을 이읍니다. 내 차에 타거라. 집으로 가자.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가 아니야. 내 손자가 남들에게 굽실거리며 사는 꼴. 나는 더는 못 본다. 김만석은 당연히 이도연이 안도하며 따라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살아온 아이에게 자신이 내미는 손은 구원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만석이 이도연을 이끌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이도연의 몸이 돌처럼 굳어지더니 거친 힘으로 김만석의 손을 뿌리칩니다. 탁! 예상치 못한 반항에 김만석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칫합니다. 김만석이 당황하여 눈을 크게 뜨고 이도연을 바라봅니다. 아가 왜 그러느냐? 많이 놀라서 그러는 게냐? 이제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대도 그러네. 이도연은 뒷걸음질 치며 김만석과 거리를 벌립니다. 그는 어깨에 걸쳐져 있던 김만석의 값비싼 코트를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치듯 던져버립니다. 진흙탕이 된 편의점 바닥에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뒹구는 모습을 보며 김만석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안도감이나 고마움 대신 서슬퍼런 원망과 경멸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도연이 입술을 깨물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할아버지, 지금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내 할애비다. 아까 서류 못 봤느냐? 내 아비 민재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날카롭게 갈라집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김만석을 노려보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10년 전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김만석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니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잔인한 진실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할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도와달라니. 난 내 존재조차 오늘 처음 알았다. 김만석이 억울하다는 듯 반문하자 이도연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물기 어린 비참함이 섞여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회장님한테는 수많은 스팸 전화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10년 전 4월 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을요. 이도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지지만 그는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김만석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돼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수술비 보증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 쓰러지셨어요. 김만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애써 외면해 왔던 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라는 번호를 보고 어린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수술비만 빌려주면 제가 평생 갚겠다고 빌려고요. 이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읍니다. 그의 시선이 김만석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전화 받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김만석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입찰 경쟁을 앞두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자 짜증스럽게 받았던 기억.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를 그저 잘못 걸려온 전화거나 보이스 피싱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그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끄러우니까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마. 그때 자신이 내뱉었던 매몰찬 한마디가 이도연의 입을 통해 다시금 김만석의 귀에 꽂힙니다. 김만석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김만석이 덜덜 떨며 입을 엽니다. 그게 너였느냐? 그 아이가? 네, 저예요. 회장님이 시끄럽다고 끊어버린 그 전화. 그게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목소리 한 번 못 듣고 차가운 수술대 위에도 못 올라가 보고 복도에서 그냥 식어갔어요. 이도연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핏줄 가족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 집으로 가자고요? 역겨워요. 김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아들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는 사실에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는 억만금을 가지고도 정작 가장 소중한 아들을 살리지 못했고 손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만석이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몰랐다.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다해요? 몰랐으면 우리 아빠가 살아 돌아와요? 이도연은 김만석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에서 삐져나온 수표들과 명함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김만석의 얼굴을 향해 뿌리칩니다. 이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한테 합격했다고 자랑하러 갔던 것뿐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거 평생 없던 셈 치고 살 거예요. 종이 조각들이 김만석의 머리 위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이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쳐나갑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손자의 뒷모습을 보며 김만석이 손을 뻗어보지만 손끝에는 차가운 빗방울만 잡힐 뿐입니다. 수행비서가 당황하여 김만석을 부축하려 다가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연군을 쫓아갈까요? 김만석이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수행비서의 손을 밀어냅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돈과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이 돈들이 핏줄의 원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두어라. 잡을 자격도 없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김만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 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김만석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처럼 그의 마음도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텅 빈 대저택에 도착한 김만석은 식음을 전폐하고 침실에 틀어박힙니다. 화려한 샹들리에도 푹신한 침대도 그에게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집니다. 눈을 감으면 10년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던 손자의 표정이 환영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힙니다. 민재야, 도연아. 김만석은 밤새 끙끙 앓으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는 회장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문 밖에서 대기할 뿐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아줄 가족은 곁에 없습니다. 며칠 동안 곡기를 끊고 누워있던 김만석이 문득 눈을 뜬 것은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퀭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김만석이 마른 입술을 달싹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 손으로 끊어낸 인연. 내 손으로 다시 묶어야 해. 김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옷장 앞에 섭니다. 그는 평소 즐겨 입던 최고급 이태리 양복들을 제쳐두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허름한 점퍼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 김만석이 아닌 죄인 김만석으로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다짐합니다. 그것만이 아들과 손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너무 늦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 낯선 차림의 노인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항상 최고급 이태리 맞춤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던 김만석이 오늘은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점퍼에 헐렁한 운동화 차림입니다. 그는 수행원 한 명 대동하지 않고 홀로 시장통에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 섞여 들어갑니다. 생전 처음 직접 장을 보러 나온 김만석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분주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정육점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고기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평소라면 백화점 식품관 매니저가 알아서 최고 등급의 한우를 집으로 배달해 주었겠지만 지금은 그가 직접 골라야 합니다. 김만석이 쭈뼛거리며 정육점 주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저 소고기 국거리하고 구이용으로 제일 좋은 놈으로 좀 주시오. 아, 그리고 돼지고기도 좀 넉넉히 담아주시고. 주인이 김만석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대꾸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2+1 한우라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돈은 있으죠?
김만석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이며 멋쩍게 웃습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내 손자 놈 먹일 거니까 제일 부드러운 걸로 주시오. 이가 약한 노인네도 먹기 좋은 걸로 말이오. 장을 다 본 김만석의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팔을 잡아당기지만 김만석은 그 무게가 오히려 달게 느껴지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택시도 타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도연이 사는 달동네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하지만 김만석은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1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의 고통이 그리고 손자가 매일같이 오르내렸을 이 고단한 삶의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져 옵니다. 민재야, 너는 이 힘든 길을 어찌 매일 다녔더냐? 한참을 걸어 드디어 익숙한 반지하 방 대문 앞에 도착한 김만석은 거친 숨을 고릅니다. 대문이라기보다는 녹슨 철판에 가까운 문을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똑똑. 인기척이 없자 김만석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사돈어른. 저 민재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음과 함께 문이 열립니다. 이도연의 외할머니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을 빼꼼히 엽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며칠 전 편의점을 뒤집어 놓았던 그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찌푸립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서. 그 순간 김만석이 들고 있던 짐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망설임 없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이마가 더러운 흙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숙여집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하지만 김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회장의 호령이 아니라 죄인의 통곡입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이 자식 새끼 앞길 막고 손자놈 고생시킨 천하의 죄인입니다.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아니 회장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저는 일어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자식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달란 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 아이 밥 한 끼만이라도 제 손으로 해먹이게 해주십시오. 김만석의 어깨가 빗속의 잎새처럼 처량하게 들썩입니다. 그의 눈물이 흙바닥에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듭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업 총수가 다 낡은 옷을 입고 엎드려 비는 모습에 외할머니의 굳게 닫혀있던 마음장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녀 역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로서 김만석의 오열 속에 담긴 회한이 거짓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때 방문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려던 오만한 노인은 없고 그저 손자에게 밥 한 끼 먹이고 싶어 우는 초라한 할아버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외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며 김만석의 팔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러다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오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지요. 누추해서 앉을 자리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만석은 연신 감사합니다를 되뇌며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방 안은 습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지만 김만석에게는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 귀한 공간입니다. 그는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가져온 재료들을 꺼냅니다.
도마질 소리가 요란하고 냄비 뚜껑을 떨어뜨리는 등 실수가 연발하지만 김만석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이도연은 방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좁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신을 위해 고기를 굽고 국을 끓이는 저 투박한 손이 10년 전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 비정한 손과 같은 손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한참 뒤 칠이 벗겨진 작은 교자상 위에 김만석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올라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소고기 무국, 그리고 각 구운 고기와 반찬들이 상 다리가 휘어질 듯 가득합니다. 자, 어서들 드십시오. 솜씨는 없지만 좋은 재료로 만들었으니 입에는 맞을 겁니다. 김만석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밥상 머리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합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국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만이 그들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분위기를 풉니다. 도연아, 어서 먹자. 할아버지가 땀 흘려 차리신 밥상이다. 이도연이 머뭇거리다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넘깁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김만석은 자신이 먹는 것은 뒷전이고 젓가락으로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노안이 와서 침침한 눈을 찡그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가시를 발라낸 하얀 생선살을 이도연의 밥그릇 위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그동안 못 먹어서 이렇게 말랐구나. 하래비가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이도연의 눈물샘을 자극합니다. 이도연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밥그릇 위로 투두둑 눈물이 떨어져 밥알을 적십니다. 참아왔던 설움이 터지며 어깨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그 모습을 본 김만석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채워주며 거칠고 투박한 손을 뻗어 손자의 젖은 뺨을 닦아주려다 멈칫합니다. 아직은 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김만석은 자신의 손을 거두고 옷소매로 훔칩니다. 외할머니 역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치며 묵묵히 밥을 씹어 삼킵니다. 밥 먹는 소리와 훌쩍이는 소리만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도연은 울면서도 할아버지가 올려준 생선살과 고기를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빈 밥그릇을 내려놓은 이도연이 젖은 눈으로 김만석을 바라봅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리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만석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도연을 바라봅니다. 이도연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냅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김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복물 터지듯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아니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시 찾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냐? 뭐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도연아. 김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죽여옵니다. 비로소 아들 민재의 영정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음을, 그리고 멈춰버렸던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던 햇살이 좁은 반지하 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눈물 젖은 세 사람의 밥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겨울의 찬 바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아침입니다.
김만석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회장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그 거대하고 차가운 대리석 저택도 정리해버렸죠. 대신 김만석은 손자 이도연이 다니는 대학교와 가까운 마당에 작은 화단이 있는 소박한 2층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닙니다. 이도연 그리고 사돈인 이도연의 외할머니와 함께 사는 사람 냄새나는 집입니다. 주방에서 고소한 빵 굽는 냄새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만석이 어색하게 곰돌이 무늬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토스터 앞에서 빵이 튀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십억짜리 결제 서류 대신 버터 바른 나이프가 들려 있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그건 제가 한다니까 또 먼저 일어나셨습니까? 이도연의 외할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주방으로 나옵니다. 김만석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갓 구워진 토스트를 접시에 담습니다. 허허 일찍 일어나는 게 노인네의 특기 아닙니까? 우리 도연이 학교 가려면 든든히 먹여야지요. 제가 오늘 계란 프라이는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김만석이 자랑스럽게 내밀었지만 사실 노른자는 터졌고 흰자는 살짝 그을려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잠시 후 말끔하게 셔츠에 면바지를 차려입은 이도연이 2층에서 내려옵니다. 김만석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나왔느냐? 오늘따라 더 훤칠하구나.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훤한지 모르겠다. 이도연이 식탁에 앉으며 김만석에게 멋쩍게 웃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만 벌써 100번째예요. 얼른 앉으세요. 같이 먹어요. 오냐오냐. 많이 먹어라. 공부하려면 체력이 국력이다. 김만석은 자신의 빵에 잼을 바르는 것도 잊은 채 이도연이 오물오물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식사를 마친 김만석의 일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는 현관에서 이도연의 전공 서적들이 담긴 무거운 가방을 굳이 자신이 들겠다고 나섭니다. 할아버지 무거워요. 제가 맨다니까요. 어허 이 할애비가 왕년에는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들던 사람이다. 이까지 책가방이 뭐가 무겁다고 그러냐? 정류장까지만 들어준다니까 그러네. 김만석은 이도연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나섭니다. 등교길 벚꽃잎이 날리는 길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버스가 올 때까지 김만석은 이도연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차 조심하고 밥 거르지 말고 누가 괴롭히면 바로 할애비한테 전화해라. 알았지? 알았어요, 회장님. 누가 감히 김만석 회장님 손자를 건드리겠어요? 이도연이 장난스럽게 대꾸하며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가 멀어지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김만석은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만석은 동네 공원 경로당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동네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석의 손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물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새빨간 털장갑입니다. 봄볕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데도 김만석은 그 두꺼운 장갑을 절대 벗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박영감이 이상하다는 듯 김만석을 쳐다봅니다. 아니 김영감, 날이 이렇게 더운데 웬 털장갑이야? 손에 땀 나겠어. 김만석이 기다렸다는 듯 털장갑 낀 손을 쫙 펴서 얼굴 옆에 갖다 댑니다. 그의 입가에 주체할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이거? 허 자네 눈에는 이게 그냥 장갑으로 보이나? 이게 말이야.
우리 손자가 첫 아르바이트 월급 탔다고 사준 거야. 서울대 다니는 우리 똑똑한 손자 말이야. 아니 그래도 봄에 털장갑은 좀 그렇지 않나? 에잉 촌스럽기는. 이게 다 손자의 따뜻한 마음이야. 나는 하나도 안 더워. 마음이 비단결 같은 우리 도연이 온기가 느껴져서 오히려 시원하다니까. 김만석이 껄껄 웃으며 장갑을 어루만집니다. 과거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도 만족을 모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0,000원짜리 털장갑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평범한 할아버지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김만석의 지원이 끊기자마자 몰락한 최영자와 박철수는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가끔 김만석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찍히지만 김만석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악연일 뿐 지금의 평온한 행복을 깨뜨릴 수 없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김만석은 이도현, 사돈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파주 공원 묘지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그곳이 오늘은 따스한 햇살과 이름 모를 들꽃들로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김민재의 묘비 앞에 돗자리를 펴고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도시락을 꺼냅니다. 김만석이 직접 싼 모양은 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김밥이 접시에 담깁니다. 김만석은 아들이 좋아했던 소주 한 잔을 묘비 앞에 따르며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립니다. 민재야, 잘 지내느냐? 아비 왔다. 사진 속의 김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웃음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이제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옵니다. 김만석이 묘비를 향해 덤덤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넵니다. 내 아들 도연이가 아주 훌륭하게 컸다. 너랑 혜진이가 하늘에서 잘 보살펴준 덕분이야. 그리고 이 못난 아비도 이제야 사람같이 산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웃기도 잘 웃는다. 김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지지만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이도현이 김만석의 옆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비를 향해 듬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거 알아? 할아버지가 요새 요리를 배우시는데 간을 하나도 못 맞춰서 우리 맨날 짠밥 먹어. 그래도 맛은 있어. 아버지도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돈 할머니가 돗자리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묘역을 감싸고 돌며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헝클어뜨립니다. 묘비 주변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가 바람에 맞춰 춤을 춥니다. 김만석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이 마치 아들이 내려보내는 따스한 미소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죽음은 공포나 후회가 아닌 또 다른 화해와 만남의 기다림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 배고프지 않니? 내려가서 우리 도연이 좋아하는 갈비나 먹으러 가자꾸나. 김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밉니다. 한쪽은 사돈 할머니가 다른 한쪽은 이도현이 김만석의 손을 잡습니다. 김만석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이도현의 젊고 굳건한 손이 꼭 맞잡힙니다. 서로의 온기가 맞닿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세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갑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벚꽃잎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수백억의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행복이 지금 김만석의 주름진 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사랑은 돈보다 강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김만석과 그의 새로운 가족은 봄의 한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부탁드려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 다음번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